제가 뭐 이렇게 주인공이 됐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무 일을 제가 해왔고, 이렇게 잡일들은 능한데, 이렇게 글을 쓴다든가 책을 내는 일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는 이제 그 진실화해위원회 일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제가 쓴 보고서가 10개입니다. 뭐 보통 보고서들을, 조사관들은 뭐 2개 정도, 3개 정도 쓰는 게 뭐 일반적인데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좀 어디에 미쳤는지 제가 좀 많이 썼어요. 그때부터 이제 글 쓰는 자료 정리하는 실력이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2번째 책까지 상업적으로 출판하는데 이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는데요. 됐을 수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 어르신들이 겪으신 일들인데 이걸 좀 더 역사적으로 규명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예,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책은 2가지 맥락입니다. 하나는 민간이 학살하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연결시키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게 느껴졌죠. 전쟁은 전쟁이고 학살은 학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고민했던 첫 번째 점입니다. 도대체 이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 희생자분들께서 전쟁과 도대체 관련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전쟁 발발 후에 나타난 사건들, 저렇게 이제 5가지 개의 사건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경무소 사건이나 국민보도혁명 사건의 경우는 인민군이 점령하기 전이죠. 뭐 전쟁은 났다고 하지만 전의 사건들이고 미국 폭격 사건을 제외한다면 그 다음에 인민군 점령한 후에 나타난 사건이 부역혐의 사건과 11.3 토벌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가운데 미국 폭격 사건을 중심으로 경계를 보신다 그러면 이전의 분들은 이렇게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저를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부여 조사를 할 때 직접 들은 이야기지만 형무소 사건과 부대문면 사건은 인민군이 점령하기 전이기 때문에 양민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인민군이 점령했다가 지나간 후는 부역자라든가 만취사령이 협력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양민이 아닌가 아니냐라고 하는 유족 스스로부터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은 뭐 물론 위에 이제 형무소 사건이나 국민보도혁명 사건은 인민군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건 명확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뭐 미군 폭격 사건의 경우도 피난민들이죠. 대부분 전쟁과 상관없는 전쟁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부역혐의 사건이나 토벌 사건의 경우도 실제 전쟁 후방에서 벌어진 일이고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분명한데 희생당하신 분들이 결국 전쟁과 관련이 없었다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시기에서도 좀 드러납니다. 한국전쟁은 3년 동안 진행됐는데 비해서 민간 학살 피해자분들은 사실 한 8개월 사이에 집중돼서 벌어집니다. 그건 전쟁의 혼란에서 비롯된 거죠. 그리고 피해 규모를 봐도 차이가 납니다. 군인들의 피해와 비교를 할 때 당시 민간인 피해는 지금 100만 명으로 대략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부 발표는 80만에서 100만인데 거기에는 이제 부상자 수가 있죠. 민간인이나 국군이나 거의 100만, 다만 조금 100만 명씩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상자가 달라요. 민간인의 경우는 부상자가 20만에 불과합니다. 80만 희생당했습니다. 100만을 본다면 군인의 경우는 반대죠. 부상자가 70만이고 피해가 돌아가신 분들이 27만 명. 곧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민간인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조준사격당한 겁니다. 부상자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반면에 국군의 경우는 뭐 전투라고 하는 뭐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해 이런 것들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객관적으로 사망이나 행방불명 되셨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사실 국군보다 민간인이 2.5배에서 3배 정도 피해를 받다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 한국전쟁 피해자들은 민간인이 주였다라고 말씀드리시겠습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왜 가해자들은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메뉴에 떠는 2002년도 고향 시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뭐 여기서 무너지면 국가유구자 설 자리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생각하는 국가는 뭐였길래 이 한국전쟁 피해자들이 명예회복됐을 때 본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주체분들은 상위공격이라든가 전모공격이 좋게 뭐 이런 여성분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
피해자들을 전쟁을 연결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이 책의 문제였습니다. 전쟁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다음을 짚어보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전쟁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전쟁을 살펴보면서 천안함과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우발적인 사고 같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남이나 북이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북은 하고 있었다는 건 뭐 상식이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럼 남은 그러면 안 그랬느냐? 남도 역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력에서 차이가 날 수 있었겠죠. 전쟁이 났을 때 바로 이제 전형적인 대형 사고, 한국사에서 어쩌면 지금 뭐 세월호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가장 커다랐던 사고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승만 정부가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투를 수행할 능력도 없었고 싸우지도 못할 거면서 폭풍만 떨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전쟁 나기 전에 각종 비리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여기 여순사건 피해자분들 계시는데 여순사건의 주범이라고 얘기했던 뭐 김지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한국전쟁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군내 비리에 대해서 저항하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김창룡으로부터 제거 대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김백이라고 하는 사람 연대장이었는데 자기가 결혼식 하면서 병사들의 시리에이션 가지고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사병들이 자기 밥 가지고 결혼식 행사를 치르니까 그거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연대장에서 부연대장으로 당근당을 합니다. 이런 일이 전쟁 전에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저기 강표월북 사건이라고 1949년 5월 달에 벌어진 일인데 김청룡 부대가 뭐 강태무 표모원이니까 영광급 장교들인데 두 사람 잡아왔다가 뭐 어떻게 해서 살려주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승만한테 죽겠구나, 김창룡한테 죽겠구나 생각하고 병사들 또 북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실제 이런 과정에서 수천만 군인들이 4,400명이 이릅니다. 결국 당시에 국군이 98,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5,000명 정도가 수천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전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라는 게 뭐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거 실제로 시간이 좀 길어져서 좀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전쟁이 막 났을 때, 전쟁 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났을 때 국군이 전부 8개 사단이었는데요.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이 쉽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뭐 별의별 이렇게 분산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여성분들이 보시기 많이 힘드신데 어쨌든 전쟁이 났을 때 98,000명이라고 하는 한국군이 25,000으로 줄어듭니다. 3일만. 실제 3일 중에 전투를 수행한 날은 첫날입니다. 사실 6월 25일 하루 정도에 전쟁은 한가랍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완전 무능의 극치죠.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왼쪽부터 전방에 이제 국군 17연대가 있고 1사단이 있고 7사단이 있고 6사단, 8사단 4개 사단이 버티고 있습니다. 후방에 4개 사단이 또 있습니다. 호남에, 영남에, 충청에 그리고 서울에 있습니다. 전쟁이 막 나니까 이 8개 사단이 다 전방으로 서울 이북으로 투입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서울로 다 투입됐는데 국군이 고립당해버립니다. 어떤 일이 왜 그러냐면은 이쪽 그 고향 쪽이죠. 고향 타지 쪽을 지키고 있었던 1사단 뭐 유명한 전쟁용 백선엽 사단입니다. 백선엽 사단 첫날에 다 후퇴해버렸어요. 근데 백선엽 작전이 뭐였냐면은 바로 저기 보이는 뭐 봉일청선, 문산, 임진강변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방어하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은 38선 중심으로 그쪽 방어를 하는 거였는데 백선엽이 작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개성 쪽, 강화, 김포 쪽이 뚫리게 됩니다. 전쟁 첫날 인민이 저쪽으로 들어오면서 김포전선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군은 고립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전쟁이 전국으로 확대되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1사단이 서부전선을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뭐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백선엽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 첫 번째 측면은 한국군대에 대해서 무능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측면은 실제 이승만 정부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대통령 스스로 도망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짓방송을 했어요. 그 원인은 군인들의 후퇴 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안중이 없었지만 저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3개월 후의 모습이죠.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고 물러갔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부역의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이제 책임을 지지 못했던 모습인데, 이게 뭐 한강 인도교 폭파라든가 이런 거 자세히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호남 쪽을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7월 8일에 이승만은 전쟁 나자마자 비상조치령을 발동을 했지만 계엄령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7월 8일이 돼서 계엄령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전시 상황을 7월 8일에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러나 절대 7월 8일 계엄령에서도 호남 지역은 제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민간인들 호남 지역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피난민들 호남 쪽을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민군 육사단은 호남 쪽으로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호남 쪽은 인민군 육사단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제 점령을 하고 낙동강 선수까지 가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이승만 정부는 방어를 그 지역의 국민들을 지키려든가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국군들은 과연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를 이렇게 약간 그 국군의 후퇴 경험을 통해서 보시죠. 뭐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각 지역의 피해자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뭐 저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알 겁니다. 첫 번째는 육사단의 후퇴 경로입니다. 보병민 사건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육사단이죠. 특히 이제 헌병대 저희 진실화위원회에서 조사하기 이전부터 이제 그 충청북도 쪽으로 그 김만식 상사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을 많이 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육사단, 그 옆에는 이제 8사단인데요. 6사단, 8사단,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미군하고 1사단하고 후퇴 경로입니다. 딱 보시면은 서해안 쪽으로는 거의 국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청도쯤부터죠. 호남까지 국군은 없고 이제 동쪽으로만 있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낙동강전선으로 모이게 되는 한 달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이에 각종 형무소 사건, 형무소에 정치범들이 학살을 당했고 국민보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게 잠깐만 앞으로.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앞부분은 결국 이승만 정부의 무능이라든가 뭐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세 번째 측면은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이런 인민군의 정당을 초래한 결과가 작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결국 미군의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인민군의 공격을 예측을 하고서 후퇴 후에 공격한다, 반격한다라는 계획을 미군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 그러니까 부산까지 다 점령해도 좋답니다. 저희는 뭐 낙동강까지만 생각하지만 미군은 이미 부산을 다 내줬을 경우도 상상했습니다. 다시 그때 반격을 한다는 게 미군의 얘기였고, 국군은 사실 저런 전략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방어하는 곳에서 잠깐 후퇴했다가 반격하는 것. 북으로도 넘어갑니다. 실제 북한군이 없었던 곳, 인민군이 없었던 곳에는 북으로도 공격을 해들어갑니다. 그것이 뭐 철원을 점령을 했네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런 사건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략적인 것, 다 군인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승만 정권의 문제입니다. 6월 25일 딱 되면은 저것도 시간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6월 28일이라고 하는데 비상사태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준석 교수님 책에 봐도 다른 분들 봐도 이제 6월 28일에 공포한 거 아니냐. 6월 25일은 도망가기 바빴으니까 저런 걸 공포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한국전쟁사를 보면은 6월 25일 당일날 했고 이거는 이제 뭐 그 공고에서도 확인되는 건데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회의 때 언제 발표인지 나오진 않는데요. 국무회의가 열리는 게 이제 오후 시간이거든요. 오전에는 뭐 이승만 대통령 회의를 열었다가 뭐 본인이 무처 통화하느라고 주제를 못합니다. 참석을 못했다. 오후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 비상사태 이렇게 특별조치령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오후에 끝나고서나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전쟁사 자세히 보시면은 오전에 나온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이건 확인된 건 아니에요. 어떤 문맥상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승만은 전쟁이 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공포를 한다는 겁니다. 저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국민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군에 편들되는 너희들 다 보여라. 저 법은
1948년도 12월 달에 국가보건법이 만들어지지만 49년도에 1차 개정을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단식으로 사형까지 시켜버리는 내용입니다. 이건 국회 통과됐다고 해요. 저는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해봤습니다. 국회 통과됐는데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이승만은 시행을 못합니다. 미뤘던 것이 전쟁 나자마자 첫날 시작하는 겁니다. 저건 이승만으로서는 굉장히 고의다라고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한국전쟁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 특별조치가 비상조치의 공포와 동시에 예비공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연맹원들을 예비공습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형무소의 정치범들을 학살할 계획이 세웠겠죠. 이제 그 법령이 전쟁 나고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쟁 자체를 이승만은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려고 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낙동 전선까지 운동과 한 달 사이에 사실 수많은 군인들에 의한 학살이 벌어지고 경부북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군인들이, 서쪽으로는 경찰들이 학살을, 고대면 학살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흔히 다 이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낙동강전선에서 반격을 하는데 9월 22일에서 24일에 합니다.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이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인민군들은 어떤 작전을 갖고 있었냐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천 상륙해도, 미군이 상륙해도 낙동강 것을 밀어내면 끝난다고 믿었던 거죠. 이제 그런 작전을 갖고 있었던 걸 봐지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국군들이 이렇게 수복하고 북진하면서 전투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인천에서 싸우는 것하고 전투하는 거하고, 그리고서 그러니까 휴전선까지 38선이죠. 38선까지 올라오는 동안 전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뭐 양평에서 2시간 교전했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교전이 아니라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군들이 북으로 올라가는데 인민군이 있든지 말든지 막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은 무정부 상태를 낳는 겁니다. 고양시도 많이 겪으신 거죠. 9월 20일 인천에, 그러니까 능곡에 미군이 들어왔지만 치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막 인민군을 얻고 이 지역 자체가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각 지역, 호남 지역 특히 심하고 충청도 이쪽이 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면 이게 바로 이제 인민군 측에 의한 적대 세력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때 발생합니다. 9월 24일에서 28일 사이 인민군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건의 84.6%가 이 시기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흔히 적대 세력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인민군 쪽이 죽였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실제 같은 시기에 한 일주일 사이에 두고 구역사건과 인민군 쪽의 학살사건이 같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 시기에 벌어진 사건은 뭐냐를 규명하는 거는 이제 저도 그 식장집에서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요. 좀 무모하다라는 평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민군이 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경찰이 했다고 할 수도 없죠. 그 사이에 찡겨 있는데 상당 부분은 국군의 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 하나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 한국전쟁사를 보면서 제가 욱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국군 17년대가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다는, 국군 17년대는 그 대장이, 연대장이 백인혁입니다. 백선혁, 백인혁 형제죠. 한국전쟁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전쟁사 나옵니다. 국군 17년대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다라고 나옵니다. 날짜는 9월 17일이 나오고 9월 18일도 나오거든요. 제가 이것 가지고서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인정을 다 하는데요. 국군 17년대가 인천에 상륙한 날은 9월 24일이거든요. 그 김창로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게 작전명령서에 나오는데 한국전쟁사도 그렇고 세계전쟁사도 그렇고 백인협의 국군 17년대는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것처럼 그렇게 써놓습니다. 사실 역사를 왜곡한다는 게 좀 어떤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례입니다. 나중에 한번 한국전쟁사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인천 상륙작전 보면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저 국군 1사단, 이것도 이제 백선엽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백선엽, 백인엽 형제를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살아남아서 전쟁 영웅이 됐던 사람인데 실제 얼마나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22일, 9월 24일 상정을 통해서
쭉 북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군 1사단인데 이제 24일부터 북진을 멈추고 충청도, 송리산 지역에 토벌 작전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충청북도 주민들을 학살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자기들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죠. 열흘 정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뭐 우습게도 평양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미군들이 차를 막 대줘요. 남들이 저 강원도 쪽으로 막 뛰어가고 있을 때 차 타고서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놓고 평양에 1호로 입성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그런 부대가 이제 국군 1사단입니다. 이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거는 뭐 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북한에 대해서도 피해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 결국 북한이 받은 피해, 북한에서는 지금 맨 아래 보시면 28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났어요. 이거는 뭐 여러 자료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만 이제 부상자가 160만, 사망자가 110만 정도에 이릅니다. 부상자가 여기서 많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떤 조준살인한 게 아니라 사건에 의해서 주로 이제 폭격에 의해서 당한 피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지역도 여전히 보시면은 이게 남쪽은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면서 인민군이 점령을 했지만 북으로 가는 북군은 이렇게 어떤 전선을 형성하고 점령하지 않았어요. 막 들쭉날쭉했습니다. 나중에 뭐 압록강까지 가서 수통에 물을 담지만 이미 뒤는 포위당하고 있었죠. 중국군한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절반 정도쯤 점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시듯이 110만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거, 그러니까 폭격의 피해가 아닌 굉장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읽으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측면입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이거는 제가 발견했다라는 큰 소리 치는 내용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인민군 점령기 때 구역을 했다라는 이유로 피해당하신 분들이, 재판을 받으신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실제 정부가 발표한 구역 혐의자, 구역 처리 대상은 55만 명입니다. 그 중에 2만 정도가 재판에서 피해를 당하셨는데 그 재판을 했던 게 되게 비상조치령, 아까 말씀드린 비상사태 범죄처벌 특별조치가 아니면 국방영리법 2개의 법에 의해서 단심으로 사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1952년 9월 9일에 헌법위원회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전심이라고 합니다. 단심으로 사용시키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변호사들한테 나눠드리고 알바는 분한테 나눠드렸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더 검토하자라고 했습니다. 2년 됐습니다. 검토한 지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의해서 사용당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것도 고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치안대 했다가 단심으로 사용당하신 분들이 둘이 있죠. 치안대다. 그러니까 저희는 동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 사람들조차도 정당하게 자기 입장을 해명할 기회가 없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이 사용당했던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진자 선생님 계시는군요. 한창석 어르신 재판을 받게 했던 그 계기에 있는 사람조차도 3심 가지 않아요. 단심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전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후속 조치로 해결되기 2010년인가 그렇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이게. 그러나 아무도 저희의 말을 꺼내지 마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재심, 전수자 선생님이 재심하셨었고요. 국방법법 문제고 몇 분이 하셨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해서 보상, 배상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죠. 8천만 원 여전히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희생자들은 국가범죄 희생자라는 건 명확합니다. 전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근데 이분들을 왜 학살합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사실 이승만이 한 이 행위는 전통적인 전쟁범죄, 전통적인 전쟁범죄라고 그러면 적의 점령지에 민간인을 학살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추방하든가 그 주민들을 없애는 거죠. 그러나 이승만이 벌인 거는 적의 점령지가 아닙니다. 물론 북의 점령지는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당장은 적이니까 한 2년 전에는 동족이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건 전통적인 전쟁범죄 아니고 자국민이거든요.
바로 뭐 보도연맹 같은 경우는 바로 일주일 전까지 자기 나라 국민이었던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을 없애야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면 이미 전쟁이 났던 6월 25일부터 대략 한 1년 사이, 1951년 2월 정도 사이는 국군이 완패했던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군은 사실 전쟁 초기에 4분의 1이 줄어버렸거든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충원 내 국군들 역시 총을 가져요. 전부 희생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였죠. 나중에 전쟁사를 기회돼서 자세히 보면 뭐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패배의 원인을 이승만 정부가 자신들의 무능력에 탓이었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덮어 씌운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희생당하신 분들은 전쟁의 피해자들이 아니라 국가 범죄의 피해자였다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뭐 종북 좌파 척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을 미워합니다. 북한은 언제나 협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한민국 보수 정권이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자국민의 자기들 반대하는 세력들이 종북이다라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 뭐 저는 뭐 심리학을 조금 했으니까 거의 뭐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 정신분열적 현상이다라고 봐주는 건데, 그리고 지적할 것은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심각하게 집단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이 들어있는데 가해자들 역시도 이제 뭐 패닉 트라우마라고 해서 자기들도 이제 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 심리적 상처를 겪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치유 못합니다. 한번 우리 어르신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죠. 결국 이 치료의 몫은 안타깝게도 피해자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 치료는 유족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야 바로 한국 사회가 바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가해자들은 안 지킬 거거든요. 거기서 안 지킬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한국전쟁의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국가범죄 피해 사실이 규명된다는 것, 또 한국 사회의 일제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